벨기에 디낭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반대편의 목소리는 즉시 몇 주 전에 실종된 엘로디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분 만에 전화가 끊어졌고 순찰대는 즉시 위뱅 코민의 숲에 있는 오래된 농장으로 향했다. 건물은 빠르게 발견되었다. 정문은 부술 필요조차 없었고 그냥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위층의 빈 방들을 살펴본 후 경찰관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화를 받은 후 찾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보았다. 축축한 흙바닥에는 낡은 담요로 덮인 작은 형체가 누워 있었다. 온 도시가 거의 한 달 동안 헛되이 찾았던 엘로디였다. 범죄 수사관들은 비극의 원인이 탈수와 저천증이었음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다른 원인이나 개입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엘로디를 단순히 여기로 데려와 혼자 남겨두었을 뿐 직접적인 해를 끼치려 시도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이미 알려지지 않은 납치범에 대한 버전을 거의 받아들였지만 그 후 지하실 벽에 있는 그림들을 발견했다. 색깔 분필의 단순하고 심지어 부주의한 선들은 평범한 어린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특별한 관심을 끈 그림이 하나 있었다. 그것에는 2개의 얼굴을 가진 형상과 짧은 문구가 그려져 있었다. 엄마가 물을 주지 않아요. 바로 이 그림이 수사가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라는 초기 버전을 포기하고 엘로디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경찰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2003년 가을에 작은 도시 디낭에 있었고 가장 유명한 가족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물었다면 같은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셀린과 그녀의 딸 엘로디. 도시에서 그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가족의 사진은 정기적으로 지역 신문에 실렸고 기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셀린은 희귀하고 신비로운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외동딸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디낭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었고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웃들은 수사관들과의 대화에서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셀린을 모범적인 어머니로 묘사했는데 그녀의 모든 삶은 엘로디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맞은편에 살던 노부인은 경찰에게 다른 어머니들이 셀린을 본받았으며 그녀의 인내심과 헌신을 존경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셀린은 모든 힘과 시간을 오직 딸을 돕는 데만 쓰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인상은 개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언론 자료와도 관련이 있었다. 그 시기의 신문에는 셀린이 엘로디의 치료비를 위한 모금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출판물이 있었다. 거의 모든 기사에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셀린과 매우 약하고 당황해 보이는 엘로디의 사진이 동반되었다. 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자료를 읽으면서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출판물 덕분에 사람들은 가족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다. 또한 셀린은 자신의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며 그곳에서 모든 새로운 진단과 의사 방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딸의 질병 증상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독자들이 쉽게 믿고 공감했다. 셀린은 필요한 검사를 받기 위해 의사들의 무관심과 관료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한 출판물이 자주 나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경찰이 엘로디의 의료 기록을 조사했을 때 수사관들 앞에는 모순된 진단과 불명확한 의학적 결론으로 가득 찬 거대한 아카이브가 나타났다. 증상은 급격하게 나타나고 매우 심각해 보였지만 입원 후 빠르게 사라졌다. 의사들은 엘로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셀린 자신은 의사들에게 매우 까다롭고 보살핌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추가 검사를 주장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담을 요구했으며 의사들의 답변이 불충분해 보이면 심지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한 행동은 의료진에게 그녀의 의도가 진실하다고 확신시켰다. 의사 중 누구도 셀린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생각이 들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렇게 자신 있게 행동했다. 엘로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도시 주민들은 즉시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셀린은 자신이 살았던 사람을 잃고 비극을 겪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이 순간 디낭에서는 아직 아무도 익숙한 이야기 뒤에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2003년 9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디낭 경찰은 셀린으로부터 긴급 신고를 받았다. 여성은 디스패처에게 딸 엘로디가 마스강 기슭의 공공공원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셀린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계속 엘로디를 지켜보고 있었고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한순간에 소녀가 그냥 사라졌다. 여성의 목소리는 불안했고 교환원은 메시지의 세부 사항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공원에 도착하여 지역을 봉쇄하고 실종 장소 확인을 시작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즉시 조사를 받았다. 목격자들은 경찰에게 아무것도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가장 평범한 날로 묘사했다.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놀이터 근처에서 뛰어놀았다. 아무도 주의를 끌 수 있는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목격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신문에서 수사관들은 엘로디가 실종되기 1분 전까지 어머니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목격자들은 그들을 함께 보았고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셀린은 강한 정서적 충격 상태에 있었고 수색 첫 몇 시간 동안 경찰의 질문에 거의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상태는 프로토콜에서 공황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되었다. 법집행기관 직원들은 공원 지역과 인접 지역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들은 모든 놀이터를 살펴보고 관목과 강변을 확인했으며 조금이라도 단서를 줄 수 있는 모든 구석을 밝혔다. 그러나 조사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낯선 존재나 엘로디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는 물건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셀린의 경찰 신고 녹음은 나중에 수사관들에 의해 자세히 연구되었다. 통화를 분석할 때 여성의 행동과 억양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보였다고 언급되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날 저녁 셀린에게 온 이웃과 지인들은 여성의 힘든 정서 상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절망을 확인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모든 증언을 확인하고 공원 지역을 조사한 후 경찰은 엘로디의 실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싸움의 흔적이나 외부 개입은 기록되지 않았다. 소녀가 외부 원인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 없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순간 수사관들에게는 명확성이 없었지만 곧 수사 과정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 엘로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셀린의 이웃인 78세의 노인이었다. 처음에 그의 증언은 사건 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경찰관들은 노인의 기억이 신뢰할 수 없고 혼란스럽다고 여겨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자 형사들은 모든 증언을 다시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신문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웃은 셀린의 말에 따르면 엘로디가 사라진 것과 거의 같은 시간에 셀린을 보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그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공원에서 함께 걸어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은 즉시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결국 경찰관들을 생각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는 셀린의 얼굴이 그에게 낯설고 심지어 무섭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프로토콜에는 남자가 그녀의 얼굴 표정이 악했다고 말하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그는 이전에 셀린에게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신문의 여백에는 나중에 목격자가 노인이고 기억에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형사의 짧은 메모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러한 증언을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폐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보는 다른 목격자들이 본 것과 다르기 시작했고
수사에서 처음으로 셀린 자신의 이야기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어머니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셀린은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그녀의 증언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 형사들은 그날 공원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여성의 자동차인 가족용 푸조를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의 초기 조사는 명백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내에는 경찰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낯선 물건이나 이상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형사 중 한 명이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앞좌석 사이의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즉시 눈에 띄지 않도록 좌석 아래로 밀어 넣었다. 종이를 펼쳤을 때 그것은 몇 년 전에 찍은 엘로디의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손으로 쓴 짧은 문구가 있었고 형사들은 즉시 그것을 필적 감정에 보냈다. 이 문구는 수사의 경보를 일으켰다. 그것을 쓴 사람은 엘로디가 태어나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사건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전에 완벽했던 어머니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 흔들렸다. 동정과 연민으로 바라보던 셀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었다. 경찰관 중 누구도 그녀의 평판과 공개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실로 남아 있었다. 온 도시는 이미 셀린의 절대적인 무죄를 확신했지만 경찰은 새로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녀의 증언을 더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수사관들은 수사 방향을 최종적으로 바꿀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될 것이다. 사진이 나타난 후 수사는 급격히 방향을 바꾸었다. 어제만 해도 셀린은 피해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여성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수사관들은 그녀를 다르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주의는 자동차에 집중되었다. 엘로디가 실종된 이후 셀린의 집 주차장에 있던 회색 푸조 206. 자동차의 반복 조사 중에 형사들은 이전에 좌석 아래에서 발견된 그 사진뿐만 아니라 글로브 박스에 숨겨진 두 번째 사진도 발견했다. 그것에서 엘로디는 아주 어렸고 병원 병동에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사진은 오래되어 보였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짧은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날짜, 서명 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단 한 문장. 그녀는 태어나서는 안 되었다. 사진은 즉시 감정에 보내졌다. 며칠 후 도착한 필적 결론은 수사관들의 가정을 확인했다. 필적은 높은 확률로 셀린의 것이었다. 실험실 직원들은 특징적인 특징, 압력, 획, 글자의 기울기, 모든 것이 여성이 신문과 문서 작성 중에 남긴 샘플과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엘로디 실종 전에 발생한 사건들과 어머니를 연결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형사들은 왜 셀린의 차에 이 사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욱이 뒷면의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여성 자신은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것들의 무언가를 썼다면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기록했지만 의심은 이미 확고해졌다. 감정 자료가 주요 사건에 포함되었을 때 셀린에 대한 태도는 최종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검찰 대표가 참석한 반복 신문에 초대되었다. 셀린의 행동은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침착했으며 주저없이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답변은 종종 사실과 모순되었다. 예를 들어 셀린은 엘로디가 실종된 이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감정은 그날 이후 최소 2번 엔진이 시동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점차 사건에는 완벽한 어머니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들이 점점 더 많이 쌓였다. 이전에 엘로디를 관찰했던 클리닉의 의사들은 셀린이 때때로 예약 없이 그곳에 나타나 딸의 긴급 검사를 요구했다고 기억했다. 이웃들은 실종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셀린이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무관심해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그녀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이 목격자 증언, 감정 및 발견된 자료를 비교했을 때 그들에게 명백해졌다. 셀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일어난 일의 참가자일 수 있었다. 사건 자료에는 새로운 지정이 나타났다. 예비 용의자 1번. 이에 대한 결정은 조용히, 공개 없이 이루어졌다. 사회는 여전히 셀린을 비극의 희생자로 여겼고 경찰관들은 충분한 증거 기반 없이 직접적인 고발이 분노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수사는 이미 재구성되었다. 모든 새로운 단계는 이제 엘로디의 실종에 셀린 자신이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단계의 수사가 있었다. 의료 데이터와 클리닉 방문 확인. 이 버전을 확인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수사관들이 셀린과 관련된 첫 번째 심각한 단서를 얻은 후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형사들은 엘로디의 치료를 위한 수많은 모금과 관련된 재무 문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질문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 서류들이 이제 수사 테이블에 놓이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드러냈다. 경찰관들은 도시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이 들어온 은행 명세서, 송금 및 계좌를 확인했다. 문서에는 수십 건의 송금이 표시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였다. 금액이 정기적으로 계좌로 들어왔고 일부는 즉시 의료기관과 전문가 상담으로 갔다. 그러나 점차 경찰관들은 셀린의 재정활동의 다른 측면을 발견했다. 수많은 기록 중에서 자선 모금에 선언된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지출이 발견되었다. 명세서에는 럭셔리 상점에서의 비싼 옷 구매, 엘리트 레스토랑에 대한 정기적인 지불, 심지어 도시 밖의 비싼 호텔 여행 비용도 나와 있었다. 경찰에게는 치료를 위해 모금된 돈의 일부가 완전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은 그 당시 따로 살고 있었고 가족 생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셀린의 전 남편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증언은 상황에 추가적인 빛을 던졌다. 남자는 경찰에게 이러한 사건들보다 훨씬 전에 재정 문제 때문에 가족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셀린은 모든 돈이 엘로디의 검사와 약에 간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아내의 답변은 회피적이 되었고 그 후 갈등으로 변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아내를 믿었고 딸에 대한 그녀의 보살핌을 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러한 모순에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차 의심이 강해졌다. 치료 비용은 증가했지만 엘로디의 상태는 불확실하게 남아있고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질문에 셀린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전 남편과의 대화 후 경찰은 영수증과 은행 거래를 다시 조사했다. 이제 형사들은 절대적으로 투명해 보였던 상황이 사기의 징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엘로디를 구하기 위해 들어온 돈이 셀린의 개인적인 필요에 사용되었다. 이것에 대해 도시에서 아무도 몰랐고 누군가가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셀린의 행동과 그녀의 진정한 동기에 완전히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경찰은 처음으로 가능한 범죄의 동기에 대한 명확한 가정을 가졌다. 셀린은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 아마도 엘로디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거나 심지어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 자료에 처음으로 소녀가 어머니의 재정적 속임수의 비자발적 목격자가 되었고 신중하게 구축된 계획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이 되었다는 버전이 나타났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 버전을 확인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다음 신문 중 셀린의 행동은 수사관들에게 그녀의 적절성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전에 여성이 자신 있게 행동하고 경찰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세 번째 신문의 속기록에 따르면 형사는 엘로디 실종 날의 사건에 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을 했다.
그는 셀린에게 9월 12일의 행동에 대한 연대기를 최대한 자세히 복원하도록 요청했다. 프로토콜에 기록된 답변은 경험 많은 경찰 직원들조차 놀라게 했다. 여성은 몇 분 동안 침묵했고 그 후 그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설명하면서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신문을 진행한 형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은 이상하고 불안했다. 여성은 자주 주의가 산만해졌고 한 지점을 쳐다보았으며 시선 접촉을 피했고 주기적으로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프로토콜에는 완전한 확신과 단호함으로 말한 셀린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셀린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용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자신이 아니라. 형사들은 왜 여성이 자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명확히 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그 후 셀린은 자신 안에 갇혀서 설명하거나 본질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기를 거부했다. 더 나아가 심리학자 관찰 프로토콜에는 용의자의 기분에 급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기록되었다. 셀린은 예기치 않게 울 수 있었고 이미 몇 분 후에는 절대적으로 침착해지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의 순간들은 즉시 수사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용의자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일관되게 연루를 부인하거나 명확한 감정을 보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셀린은 알려진 행동 모델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아 형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신문이 끝난 후 수사관들은 운영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셀린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법의학 정신과 의사를 사건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작성한 검찰청 요청은 용의자의 행동이 신문 중에 표준 틀에 맞지 않고 적절성과 진실한 증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정신과 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이전에 자세히 조사되지 않았던 과거 의료 기록과 셀린의 의사 방문을 조사했다. 경찰의 주의는 여성이 지난 몇 년 동안 갔던 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에 끌렸다. 그러나 초기 문서에서는 정확한 진단이나 이러한 상담이 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는 단순한 범인 찾기가 훨씬 더 복잡한 작업으로 변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형사들은 셀린이 엘로디 실종 날 자신의 행동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단계는 온 도시가 이상적인 어머니이자 상황의 희생자로 여겼던 여성의 머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야 했다. 셀린에 대한 정신과 검사 후 경찰관들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론을 받았다. 보고서가 수사관들의 책상에 놓였을 때 그들이 단순한 실종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과 마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위원회의 결론은 명백했다. 셀린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알려진 희귀한 정신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여성의 의식 속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인격, 셀린 자신, 도시의 모든 사람이 보살피고 세심하며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 외에도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다른 인격이 존재했다. 소피라고 자칭하는 알터에고. 의학적 결론에서는 소피라는 이름의 인격이 주요 인격인 셀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자세히 설명되었다. 이 소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적이고 갈등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다. 의사들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과정에서 소피 인격이 엘로디와의 어떤 감정적 애착이나 연결도 단호하게 부인했고 심지어 그녀에 대한 공개적인 반감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이전 신문에서 셀린의 행동이 의사들이 설명한 진단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여성은 종종 기억에서 길을 잃었고 자신에 대해 말할 때 3인칭을 사용했으며 급격한 기분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징후는 의학적 결론에서 언급된 상태와 완전히 일치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또한 그러한 환자들의 인격 전환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이전 인격이 한 일이나 말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로 이 상황이 왜 셀린이 신문에서 엘로디 실종 날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실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의식에 대한 통제권이 소피에게 있었다면 그녀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의사들의 결론이 나온 후 사건에서 처음으로 수사 전체 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다. 실제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 셀린 자신 내부의 대안인격. 수색의 이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다. 경찰관 중 누구도 이전에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이 없었고 이것은 형사들의 작업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전 버전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이 복잡한 정신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상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했다. 이제 경찰은 엘로디 실종 날 셀린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소피에게 속해 있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알터에고는 셀린 자신의 의식적인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동기와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정보로 수사관들은 실종 전날의 과거 사건과 여성의 행동을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그것은 두 개의 대립하는 인격이 사는 사람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로 변했다. 이제 경찰의 임무는 소피가 그날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고 이것이 엘로디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되었다. 다음 수사 단계는 최종 답변을 제공하고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각 인격의 역할에 빛을 던져야 했다. 셀린의 인격 분열에 대한 버전이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수사관들은 농장집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린이 낙서처럼 보였던 이 이미지들이 이제 엘로디 실종 전에 발생한 사건에 빛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세심한 주의를 끌었다. 그들의 분석을 위해 수사관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아동 심리학자를 초대했다. 전문가는 각 그림을 자세히 조사하고 발생한 일에 대한 경찰의 이해를 크게 바꾼 결론을 준비했다. 그녀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들은 명백히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은 매우 어린 나이의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획과 그림 방식은 저자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반영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심리학자는 동시에 두 개의 얼굴 표정을 가진 성인 여성의 형상을 지적했다. 한쪽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쪽은 공격적이고 무서웠다. 전문가는 그러한 그림이 저자가 성인,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마주했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셀린의 이중 인격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결론과 일치했다. 두 번째 그림은 심리학자에게 더욱 큰 불안을 일으켰다. 그것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작은 형상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손에 물 한 잔을 든 성인 형상이 우뚝 서 있었고 그림 아래에는 큰 글자로 문구가 있었다. 엄마가 물을 주지 않아요. 전문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성인에 의한 심각하고 실제적인 학대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그림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 수 없었다. 그것들은 저자의 실제 삶의 경험을 너무 정확하게 반영했다. 심리학자의 결론은 수사의 우려를 확인했고 쏴피라는 이름의 셀린의 알터 에고가 실제로 발생한 일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그들의 확신을 강화했다. 경찰이 이전에 이 버전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이제 그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나타났다. 소피의 이미지는 단순히 정신과 의사들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을 멈추고 더 명확하고 무서운 특징을 얻었다. 이 그림들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형사들에게 엘로디 실종의 소피의 연루에 대한 버전을 더 주의 깊게 고려하도록 확신시켰다. 이제 경찰은 바로 이 인격이 엘로디를 지하실로 데려가서 그곳에 가두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수사관들은 소피의 행동을 셀린의 행동과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생한 일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 책임 정도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단계는 셀린의 병력에 대한 더 깊은 조사와 그날의 주요 사건에서 알터 에고의 참여를 확인하는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되었다. 셀린의 두 번째 인격 참여 버전이 주요 버전이 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여전히 다른 가능한 방향들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방향 중 하나는 셀린의 전 남편, 엘로디의 아버지였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는 거의 주의를 끌지 않았지만 경찰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들은 남자와 다시 만나 지난 몇 년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신문했다. 그의 증언에서 그는 오래전부터 엘로디를 자기에게 데려가려고 했지만 항상 셀린과 사법기관의 저항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여러 번 호소했지만 법원은 매번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판사들은 엘로디의 심각한 질병과 정기적인 입원에 대한 셀린의 이야기를 믿었고 그러한 복잡한 건강 상태를 가진 소녀를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증언은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는데 전 남편이 엘로디에게 주어진 진단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서 그는 전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고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서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무언가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딸이 병원에 가자마자 많은 증상이 즉시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자는 경찰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사들의 주의를 여러 번 환기시켰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주장을 전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고 그녀의 평판을 망치려는 시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엘로디 실종에 대한 그의 가능한 연루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실종 날에 대한 그의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다. 셀린의 전 남편은 해외여행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처분에는 항공권 사본, 국경 통제 스탬프 및 실종 날 남자가 벨기에에 없었음을 확인하는 공항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가 있었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대한 세부 확인 후 수사관들은 셀린의 전 남편을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의 알리바이는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공된 문서는 진짜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은 수사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들은 엘로디 실종보다 훨씬 전에 그가 그녀의 질병의 현실에 대해 의심을 표명했고 아마도 셀린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남자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의 말은 엘로디의 상태와 수많은 입원이 의도적으로 유발되었을 수 있다는 버전을 더욱 강화했다. 전 남편의 증언은 경찰에게 엘로디의 의료 이력과 셀린의 의사 방문을 더 주의 깊게 조사할 추가 동기를 주었다. 형사들은 소녀의 병력이 수사 초기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두운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가짜 진단, 돈, 그리고 어머니의 인격 분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야 했다. 셀린의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녀의 특이한 상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지금까지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서들을 조사했다. 이 서류들은 그녀의 지인들 중 거의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셀린의 삶의 시기와 관련이 있었다. 경찰의 손에는 여성이 어린 시절 몇 년을 보낸 기숙학교의 아카이브가 들어왔다. 90년대 초부터 보관된 학교 심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셀린은 이미 그때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였다. 1990년으로 날짜가 표시된 심리학자의 보고서 중 하나에서 소녀가 극도로 폐쇄적이었고 거의 아무와도 의사소통하지 않았다고 언급되었다. 그녀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고 또래와의 접촉은 그녀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켰다. 같은 문서에서 심리학자는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셀린의 정서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때 처음으로 셀린 자신이 소피라고 부른 가상의 친구의 출현이 기록되었다. 학교 심리학자의 보고서에는 소녀가 정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으로서 소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심리학자는 그의 의견으로는 가상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 셀린에게 또래들의 잔인한 대우로부터의 일종의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학교 기록은 셀린이 종종 그부들의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조롱을 받았고 집단 행사에서 제외되었다. 기숙사의 교사와 직원들은 그녀의 문제를 알아차렸지만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셀린은 점점 더 자신 안에 갇혔고 그녀의 가상 보호자 소피는 그녀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이 되었다. 이러한 아카이브 자료를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성인 셀린에게 진단한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바로 그 먼 시기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이해에 도달했다. 그때 소피 인격이 처음으로 소녀의 의식에 나타나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무력감을 다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이와 성숙과 함께 셀린의 이 인격은 사라지지 않았고 반대로 강화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났다. 심리위원회 프로토콜에서 수사관들은 또한 소피가 정서적 위기나 스트레스의 순간에 정확히 나타나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인격이었다는 확인을 발견했다. 그러한 인격은 학교 문서에서 심리학자가 만든 서피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셀린의 알터에고가 우연이나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받은 심각한 외상의 결과라는 수사의 가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인격의 본질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에는 이것이 셀린 자신으로부터 책임을 제거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들 앞에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수사는 모든 새로운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계속되어야 했다. 알터 에고 소피는 수년 전에 방어 메커니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범죄의 완전한 참가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학교 아카이브의 문서들은 수색에 셀린의 심리적 문제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제 경찰관들은 용의자의 동기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성인기에 셀린을 관찰했던 의사들과의 의료 문서 및 상담에 대한 세부 조사가 되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여성의 의식에 그녀의 두 번째 인격이 얼마나 깊이 확립되었는지, 그리고 소피가 엘로디 실종 순간에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경찰관들이 형사가 참석하는 치료 세션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도 그것의 생산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셀린과의 대화를 위해 초대된 정신과 의사는 유사한 복잡한 사례를 전문으로 했고 소피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예측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 회의 중 사무실에는 용의자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처음에 셀린은 침착했고 무관심해 보였다. 그러나 이미 정신과 의사의 첫 질문 후에 그녀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거칠어졌고 눈빛은 차가워졌으며 몸짓은 날카롭고 자신감 있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는 즉시 수사관에게 그들 앞에 이제 셀린이 아니라 그녀의 두 번째 인격, 소피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정신과 의사는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엘로디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중립적이고 침착하게 했다. 소피의 답변은 자신 있고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엘로디가 지금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짧게 선언했다. 수사관은 프로토콜의 용의자의 목소리가 아이러니하게 들렸다고 언급했는데 마치 그녀가 의식적으로 경찰과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정신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계속하며 소피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그는 엘로디 실종 날의 그녀의 행동을 명확히 했지만 그녀는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피는 엘로디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숨겼다고만 반복했다. 그녀는 차갑게, 감정 없이,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말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소피는 매 질문마다 셀린에 대한 우월성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었고 그녀를 약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렀다. 소피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는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단호한 침묵만을 마주했다. 어느 순간 정신과 의사는 지역 지도를 꺼내고 소피에게 엘로디가 있는 장소를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지도를 평가하듯이 쳐다보다가 그 후 침착하게 도시 밖 오래된 버려진 집이 위치한 숲 근처의 지점을 가리켰다. 수사관들은 이 제스처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형식적으로 소피는 직접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그녀의 지적은 사실상 인정을 의미했다. 경찰관들은 아마도 바로 그곳에서 실종된 엘로디가 발견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 후 대화가 중단되었다. 정신과 의사는 용의자의 인격이 다시 셀린으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 순간 그녀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고 방금 이야기된 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이러한 관찰은 자세히 기록되었고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을 확인하는 증거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수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있었다. 소피의 말을 확인하고 그녀가 지적한 장소를 조사해야 했다. 경찰관들은 이 확인의 결과가 발생한 일에 대한 셀린의 알터 에고의 연루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형사 루크는 계속 의심에 시달렸다. 그는 셀린의 알터 에고 소피가 엘로디가 발견된 장소를 지적했던 세션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그때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고 일부 세부 사항이 최종 버전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한 세부 사항 하나가 특히 루크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다시 오래된 사건 자료를 꺼내고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그 앞에는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엘로디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 자선 행사에서 찍힌 것이었다. 그것에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미소 짓는 셀린이 포착되어 있었다. 사진에서는 그녀의 귀걸이, 그녀가 공개 행사에서 자주 착용했던 큰 진주들가 선명하게 보였다. 두 번째는 버려진 집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그림이었다. 이 그림에서는 어린이의 손으로 작가가 나쁜 엄마라고 서명한 여성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 형상의 귀에는 정확히 같은 진주 귀걸이가 그려져 있었다. 루크는 자료를 검토하던 첫 번째 순간에 이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제 그는 실종날 작성된 셀린의 개인 물품 목록을 주의 깊게 읽었다. 문서는 명확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진주 귀걸이는 집에 보석 상자에 있었고 그날 여성은 그것들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실종날 셀린의 의식이 바로 소피 인격에 의해 통제되었고 귀걸이가 그녀에게 없었다면 엘로디가 어떻게 지하실에서 그것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이 세부 사항은 공식 수사 버전과 의학적 결론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루크는 그림이 그날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엘로디는 기억을 바탕으로 그렸을 것이다. 즉, 그녀는 실종날의 사건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묘사했다. 그리고 그림에는 소피가 아니라 셀린 자신, 온 도시가 보살피는 어머니로 여겼던 여성이 묘사되어 있었다. 형사는 다른 그림들과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소녀가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소피는 아마도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지만 주요 위협의 원천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항상 같았던 것 같았다. 이 작은 세부 사항, 이 귀걸이들은 루크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도록 허용했다. 이제 그는 아카이브에 단순히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가 저장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진짜 범인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처벌받지 않고 남아 있었고 루크는 진실이 공식 결론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다시 확신시켜야 했다. 루크가 귀걸이와의 모순을 발견한 후 그는 깨달았다. 엘로디 실종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빛을 던질 수 있는 문서에서 확인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병원 아카이브에 공식 요청을 보내고 모든 관찰 연도에 대한 완전한 의료 이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몇 주 후 그의 사무실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 분석 및 결론이 담긴 여러 폴더가 배달되었다. 루크는 엘로디의 입원 날짜를 셀린의 근무 교대와 휴가가 표시된 달력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림은 무섭도록 빠르게 형성되었다. 엘로디의 상태 악화의 모든 경우는 어머니가 근처에 있던 날, 집에 있거나 휴가 중, 과 일치했다. 소녀가 병원에 가서 직원의 감독해 있게 되면 상태는 급격히 안정되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발작이 다시 반복되었다. 루크는 연대기표를 작성하고 디낭 씨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소아과 의사에게 보냈다. 의사는 자료를 연구하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설명된 증상은 등록된 질병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의 출현과 사라짐은 어머니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의존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모든 징후는 대리인 미니하우젠 증후군, 보호자가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질병 증상을 유발하거나 모방하는 희귀한 장애를 가리켰다. 루크에게 이것은 최종 포인트가 되었다. 이전에 맞지 않았던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침내 의미를 얻었다. 엘로디는 수년 동안 지속적인 위협 상태로 살았고 온 도시가 그녀를 불쌍히 여긴 질병은 인위적으로 유발된 것이었다. 셀린은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딸의 건강을 천천히 파괴하며 그녀의 고통을 연민과 감탄을 얻기 위한 도구로 바꾸었다. 이제 소피가 살인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멈추려고 했던 셀린의 의식의 일부였다. 엘로디의 납치는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의 필사적인 시도였다. 소피는 어머니로부터 그녀를 구하려고 버려진 집에 소녀를 숨겼다. 그러나 통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셀린이 다시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수색의 이 발견은 진정한 충격이었다. 1년 전에 구축된 모든 버전이 무너졌다. 진짜 범인은 알터 에고가 아니라 셀린 자신, 온 도시가 모성애의 본보기로 여겼던 바로 그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9월 12일의 사건 연대기를 완전히 복원할 시간이 되었다. 모든 것이 수사 초기에 가정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된 그날, 형사 루크가 찾은 새로운 데이터 덕분에 이제 단계별로 말 그대로 분단위로 그때 셀린과 엘로디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다. 대략 오후 2시에 셀린은 자기 집에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은 수십 개의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은 절대적으로 평범한 날이었다. 그러나 가족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 시간에 셀린은 공식 버전에 따르면 엘로디의 상태를 완화해야 하는 다음 약 복용량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소녀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무언가였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동정하고 그녀의 믿을 수 없는 인내에 감탄하게 만드는 증상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이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대략 2시 30분에 셀린은 강한 정서적 긴장 상태에 있었고 바로 그때 그녀의 의식이 다른 인격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소피가 오랫동안 여성의 의식 깊은 곳에 있다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가로챈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셀린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명확하게 인식했고 숙고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알터 에고 소피는 방해 없이 행동할 기회를 얻었다. 정확히 14시 45분에 소피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셀린이 이전에 다른 성인들의 감독해 엘로디를 남겨둔 도시 공원에 왔다. 근처에 있던 노인 이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면서 셀린의 얼굴이 극도로 긴장되고 심지어 무섭게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물론 그는 그 앞에 셀린 자신이 아니라 소녀를 구하려는 그녀의 두 번째 인격이 있다고 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소피는 목격자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엘로디를 셀린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소녀는 어머니를 신뢰했고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침착하게 그녀를 따라갔다. 이미 30분 후 약 15시 15분경 소피는 엘로디를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고 거의 잊혀진 오래된 농장 집으로 데려갔다. 이 집을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기억했고 셀린이 결코 딸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할 이상적인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 안에 소피는 식량 비축, 몇 병의 물, 따뜻한 옷을 남겼다. 그녀는 서둘렀고 긴장했으며 누군가가 반드시 곧 엘로디를 찾고 자신보다 더 잘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계획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15시 25분에 소피는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고 확신하며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고 아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몇 분 후 소피가 예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통제권이 급격히 사라졌다. 의식은 다시 셀린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녀는 완전히 당황하여 깨어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채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녀는 엘로디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확히 15시 30분에 셀린은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완전한 공포 속에서 구조 서비스 번호를 눌러 딸의 실종을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실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고 경찰은 그녀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아무도 그날의 진짜 시나리오가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웠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비극은 소피가 취한 구조 시도가 실패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경험 부족, 시간 부족,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대한 완전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소피는 엘로디에게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단지 소녀가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위협을 피하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만 인도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격 전환과 오랫동안 통제를 유지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녀는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따라서 엘로디의 납치가 악이나 의식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분명해졌다. 그것은 온 도시가 사랑과 보살핌의 본보기로 여겼던 사람으로부터의 필사적이고 서투른 구조 시도였다. 소피는 비극의 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간접적인 희생자였으며 셀린의 복잡한 정신질환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루크는 이 새로운 진실이 그러한 버전의 사건의 모든 복잡성과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 의해 들리고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했다. 2004년 6월 루크가 사건 자료를 자세히 재검토하기 시작하기 전에 디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 당시 아무도 이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판사는 정신과 감정의 결론에 근거하여 결정을 낭독했는데 그에 따르면 셀린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공식 평결에서는 나중에 핵심적이고 최종적이 된 말들이 울려 퍼졌다. 행위를 저지른 순간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다. 그 후 그러한 경우에 표준 판결이 이어졌다. 셀린은 자신의 의지로 떠날 권리 없이 폐쇄된 정신과 시설에서 강제 치료를 받도록 보내졌다. 그때 이 판결은 모두에게, 법원, 경찰, 도시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판사는 그 당시 유일하게 가능하고 올바른 사건 버전으로 인정된 의학적 결론에 의해 인도되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아무도 내린 결정의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이 판결의 법적 완벽함이 나중에 형사 루크가 초기 수사 버전을 완전히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 루크는 사건의 재검토를 희망하며 자신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법률가들로부터 명확한 결론을 받았다. 벨기에 법률의 핵심 중 하나인 non bis in idem 원칙은 판결이 이미 내려지고 발효된 경우 같은 범죄에 대해 사람을 반복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루크의 수사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반박할 수 없더라도 법적으로 사건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셀린이 엘로디에 대해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절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더 이상 그녀의 죄를 검토할 수 없었고 더욱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루크의 수사의 모든 노력과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셀린을 공식적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법제도는 자신의 법률의 함정에 빠졌고 오랫동안 모두가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로 여겼던 여성은 수년 동안 딸에게 한 일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루크는 이것이 경찰 아카이브에 영원히 남을 진정한 법적 비극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루크가 사건 재검토에 대한 공식 거부를 받은 지 불과 몇 달 후 그는 이 모든 이야기의 논리적 결론이 된 결정을 내렸다. 2005년 초 디낭시 경찰서에서 상사의 책상 위에 형사 루크의 자발적 사직서가 놓였다. 동료들은 물론 그가 왜 떠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루크는 형식적인 법적 뉘앙스 덕분에 죄가 명백한 사람이 책임을 피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년 후 2015년에 셀린의 의료 기록에 폐쇄된 치료시설의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새로운 오늘날까지 마지막 기록이 나타났다. 기록은 간결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환자 안정. 셀린 인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 소피 인격이 지배. 과거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함. 형식적으로 셀린은 여전히 의사들의 관찰해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디낭 주민들이 알았고 법정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었던 그 인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에는 한때 범죄를 멈추려고 시도했던 소피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셀린은 편리한 정당화가 된 진단 뒤에 숨어 영원히 사라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피했다. 루크에 관해서는 경찰을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논평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졌다. 시스템은 그가 진정한 정의를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채 남았다. 루크는 개인적인 평온을 선택했고 무의미한 투쟁을 거부했으며 적어도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엘로디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진실이 이제 완전히 밝혀졌다. 셀린이 수년 동안 자신에 대한 관심을 위해 딸을 괴롭혔고 알터 에고 소피가 엘로디를 추가 고통으로부터 구하려는 실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 비극의 모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순간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셀린의 기억 상실이 실제 정신현상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범죄의 목격자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스펙터클의 마지막 막을 의식적으로 연기했는지 이것은 사건 자료에서 수수께끼로 남았으며 영원히 기밀 도장 아래 숨겨졌다.